예, 12월의 첫 거래일 월요일 주식시장이 좀 강하게 오르는 것 같지만 또다시 조금 소강 상태입니다. 이번 주 흐름들 미리 좀 체크하고 전략 세웁니다. 오늘 시황에서는 전 KB증권 프랍 트레이더 출신이시죠? 주식왕 찐쌤 김진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를 한번 보시죠. 예, 미국은 뭐 연말 랠리 이런 게 기대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투자 심리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 12월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증시는 뭐 여전히 트럼프 트레이딩 또 트럼프 주변에 있는 인물들과 관련된 트레이딩이 되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2기 내각 인선은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좀 주목할 포인트부터 알려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까지 해서 대충의 내각은 구성이 된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이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도 우리나라 장관 이름도 다 모르는데 제가 이걸 다 알아야 되나 싶기는 한데요. 어차피 또 주식 투자할 때는 또 많은 영향이 있으니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 2기 내각이 1기 내각이랑 가장 다른 점이 현지에서는 충성심이라고 합니다. 이 1기 때는 그래도 각 정치 경험은 없지만 각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내각으로 구성을 했더니 이게 이 임기 후반으로 가면서 자꾸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내부 갈등 요인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말을 안 듣는 거죠, 그죠? 네. 네, 근데 그래서 이번 2기 내각은 아주 철저하게 충성심을 중심으로 인선을 했다. 그래서 오히려 역대 최고로 논란이 많은 내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충성심으로 똘똘 뭉친 내각. 그리고 레드 스윕이라는 의회 이렇다라고 하면 최소한 한 1, 2년 정도는 강하게 간다. 그렇죠? 네, 트럼프가 하고 싶은 대로 전 세계를 흔들어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뭐 우리 입장에서 안보도 중요하지만 우린 경제 채널이니까 그렇죠. 경제 쪽만 말씀을 드려보면 미국 트럼프 경제팀을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팀 오브 라이벌스라고. 무슨 뜻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 주변국을 다 압살하겠다라는 성격의 팀 오브 라이벌즈라는 이름을 붙여서 정말 자국 중심의 경제 정책을 하겠다라는 게 이름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이 팀 오브 라이벌스의 주요 인사는 우선 뭐 재무장관의 스캇 베센트, 그리고 상무장관의 하워드 루트닉, 그다음에 미국 무역 대표단의 제이미슨 그리어, 그리고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케빈 하셋,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경제팀 결국은 뭐 관세부가 법인세나 이게 이제 핵심일 텐데요. 큰 구조에서 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법인세를 인하를 해서 경제는 활성화시키고 대신에 재정이 빵꾸난 부분은 관세 인상을 통해서 메꾸고, 그리고 이게 물가 위험이 있으니 원유 생산량을 늘려서 물가를 잡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큰 틀인 것 같습니다. 각 인물마다 보면 정책에 대한 견해가 조금씩 다르지만 일단 초기에는 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고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가보면 어찌됐든 학자 출신이 아니라 그래도 월스트리트에서 나름의 신망이 높은 헤지펀드 설립자 출신인 스캇 베센트가 임명이 돼서 오히려 금융시장을 조금 환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이분이 그 확대 재정보다는 균형 재정 쪽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사람이라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인플레이션 위험 때문에 시중금리가 쭉 올랐는데 스캇 베센트 당선 이후에 금리도 하락 조정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스캇 베센트 임명 이후에 채권 시장도 좋고 주식 시장도 좋은 게 미국 현재의 금융시장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라고 사실 악재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런 악재를 다 딛고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입니다. 뭐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10만 불에서 흔들리다 또 가고 어쨌든 소비 시즌 이런 것들로 가는데요. 그러면 미국 시장은 연말 상승 분위기로 달려간다. 뭐 국내 증시 얘기하기 전에 글로벌 상황부터 그렇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증시 전체로 보면은 굉장히 견조한 상황이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의 숫자가 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게 미국 시장의 흐름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AI라는 큰 물결 하에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간만에 종목들을 이름을 쭉 적어서 표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 종목들이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서 계속해서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보면 이거를 내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개인소득, 개인소비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또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 침체 위험 뭐 이런 거는 이제 사라져 버린 상황인 것 같고 거기에 트럼프 정책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증시는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전체적으로 랠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앞서 스캇 베센트 이후에 금리가 안정을 찾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미국 시장은 그동안 제일 못 움직였다고 이야기되는 전통 경기 민감주, 우리가 이제 흔히 경기를 측정할 때 많이 사용되는 뭐 기계업종이라든지 운송업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까지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이 좀 많이 올랐다라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제외하면 특별하게 나쁠 것 없고 견조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증시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뭐 수출 데이터도 주말에 나왔었죠. 조금 늘긴 했는데 상당히 좀 둔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거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인하가 시장에 어떤 에너지를 제공한다기보다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부각시키면서 금요일 날 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전망은 어떠세요? 일단 앞서 제가 결국 트럼프 내각을 이야기를 한 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환경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인데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의 정책을 제어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증시의 급락이 나타나는 건 사실 우리나라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본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 네. 유럽 국가들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트럼프라는 기본적인 국제사회 구조의 변화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뭔가 좀 더 안 좋은 게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그 수출 말씀하셨지만 이게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떤 이야기를 하곤 했었냐면 수출 증가율이 그래도 2.8% 정도 근데 요게 컨센서스다라고 했는데 이게 1.4%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뭐 그래도 18개월 이상 연속 흑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수입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불황형 흑자거든요. 그래서 좋은 시그널은 없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목요일 날 있었던 깜짝 금리 인하가 증시에 조금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금리 인하를 할 때 증시가 충격을 받지 않는 금리 인하가 있고 충격을 받는 금리 인하가 있는데 앞서 이전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때는 전형적으로 충격을 받지 않는 금리 인하, 소위 보험성 인하일 때 네.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요. 증시가 금리 인하를 할 때 충격을 받는 경우는 리세션 컷이라고 해서 실제로 경기 침체 위험이 나타나면서 금리를 인하할 때 보통 증시가 충격을 받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한은에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했던 이유들을 들어보면 이게 보험성 인하라기보다는 그냥 리세션 컷에 오히려 좀 더 가까운 모습이기 때문에 증시가 부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금리를 내렸던 이유가 기본적으로 성장 부진 이걸 큰 이유로 들었던 것 같고 실제로 2025년 경제 성장률을 오히려 하향 조정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리세션 컷에 가까운 모습이었고 이게 금요일 날 증시 하락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이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경제 활동에 대해 뭔가 기대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이게 정말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재정 상황, 재정 정책 상황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추경 예산에 대한 이야기도 많지 않은 상황이고 실제 국가 예산도 그렇게 충분치 않은 상황인 걸 감안을 해보면 금리 인하 하나만 가지고 경제를 방어하면서 증시를 부양하기는 역부족이지 않았나 싶고 오히려 경제 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흐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는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는 분위기이고 그죠? 뭐 고점 논란은 있지만 미국도 국내 증시는 돌파구가 좀 없는 하락 조정, 바닥다지 국면으로 갑니다. 그러면 전략 세우면서 주도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는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업이나 뭐 확산은 되지만 중심은 그럼 AI, 빅테크 중심 여전합니까? 실제로 수익률은 빅테크가 가장 부진합니다.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빅테크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 소프트웨어가 대표적일 것 같고 그다음에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를 막 짓잖아요. 그것 때문에 원래는 엔비디아만 수혜를 받았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네트워크 장비, 데이터 장비, 그다음에
뭐 냉각기기, 전력기기 이런 것들이 엄청 수요인 것 같고 소형 원자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네. 이런 쪽이 지금 확산돼서 시장을 이끌고 있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규제 완화의 최고 선봉에 서 있는 은행주가 또 연일 고가 행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미국 시장은 구성되고 전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는 사실 지금 주도주가 명확치 않은 국면이잖아요. 그죠? 주도주가 있으면 장이 이렇게 밀리지 않죠. 그죠? 뭐 상반기에 반도체, 그 다음에 굉장히 시장을 강하게 이끌었던 바이오도 사실 흔들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내는 주도주라기보다는 섹터 순환을 보면서 어쨌든 대응하고 트레이딩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금요일 날 하락했던 거를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은 하락 추세거든요. 그리고 하락 추세를 벗길 만한 강한 반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재하락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수순이었고 그 흐름이 그냥 금요일 날 나타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투자 대안으로 삼을 수 있었던 종목들은 그렇게 나빠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수익률은 조금씩 둔화되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오히려 단기 수익률이 좋은 거는 네이버, 카카오 혹은 엔터테인먼트처럼 중장기 하락 추세에서 지금 반전하고 있는 종목들이 그나마 투자 수익률 입장에서 보면은 나은 업종인데 이렇게 반전하는 종목들은 또 언제 어느 순간 이 반등이 끝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짧게 끊어가야 되는 전략, 그 전략이 맞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추세적이라고 한다면 긴 호흡에서는 지금은 금융이 그나마 유일하게 계속해서 버텨내고 있는 섹터 같거든요. 근데 다만 이것도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난 어떤 경기 쇼크 이벤트가 있어서 시장이 나빠지거나 경제가 나빠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경우 이게 시간이 계속 진행이 되면 어느 순간 한계 기업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한계 기업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은행 같은 경우가 가장 우선순위로 또 나빠질 수 있는 그렇죠. 섹터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은행이 긴 호흡에선 가장 앞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어떤 한계 기업의 출현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게 되면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한 후반부터 해서 사실 주말 전부터 해서 한번 목요일 금요일부터 해서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엔화 강세, 엔화 환율 하락이죠. 다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우려, 일본의 12월 15일인가 12일인가 이제 BOJ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시 좀 경기가 있을 수 있죠. 그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이번 주 체크 포인트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엔캐리 트레이드에 관련해서는 이게 무서워서 시장이 약세를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다시 본격화될 가능성이 현재 상황에서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월 달에는 미국은 금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내리는 시점, 그리고 일본은 금리를 올리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이 워낙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와서 사실 FOMC가 12월까지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그 다음부터의 스탠스는 잘 모르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본다면 7월과는 확실히 조금 다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도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위험에 대한 거의 부정적인 시그널, 선제적인 시그널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뭐 지난주 금요일 날도 유럽 증시도 많이 올랐고 미국 증시도 많이 올랐고 굳이 뭐 우리나라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엔달러가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가능성을 높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지난주에 기사 보니까 일본 중앙은행 같은 경우가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채권에서 평가손이 한 128조 원 정도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금리를 올리더라도 실제로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두고 보자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주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상당 기간은 계속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하락 추세가 끝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싶고 또 하나 이번 주에는 월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고용보고서가 나옵니다. 이제 고용보고서를 보면서 금리 추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은 되도록이면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이렇게 그냥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들 체크하면서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시황해설 주식왕 진쌤 김진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